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한복판에서 지금 충격적인 말이 돌아요. 한국인 덕분에 먹고 삽니다. 호스텔에 들어갔더니요. 한국인 전용 삼겹살 불판이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은인 취급을 받는 거죠. 게다가 더 황당한 건 2.5유로에 20GB, 그리고 유럽급 초고속 인터넷. 정찬에 와인까지 곁들여도 10유로면 끝납니다. 도대체 몰도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인 여행자가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지금부터 반전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세상 반전 여행지 이야기 놓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행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이상한 이름이 자꾸 들린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몰도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데를 왜? 라는 마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프랑스 관광업계에서 15년을 일한 저 샤를로트 뒤부아. 파리와 남프랑스, 알프스 리조트, 프로방스 와이너리까지 여행객이 왜 움직이는지라는 논리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저는 데이터와 동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렌드가 생기면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으면 숫자가 따라오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사무실 회의실에서 동료가 툭 던진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샤를로트, 몰도바 가봤어? 거기 한국인들이 난리라던데. 저는 반사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몰도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불리는 곳. 우크라이나 옆에 조용히 붙어있는 관광 지도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내륙의 작은 나라. 그런 곳이 뜬다고요? 사람들이 여행지 말하면 보통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떠올리죠.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업계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브랜드가 있는 도시, 사진이 나오는 거리, 항공편이 촘촘한 나라. 저는 그런 체크리스트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러니 몰도바는 제 머릿속에서 체크리스트에 아예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난리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난리라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짜 폭발적인 유행이거나 누군가가 과장한 소문이거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따르려다 말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죠. 몰도바. 수도 키시나우. 인구 약 260만 명. 유럽 최하위권의 국민소득. 해외 출신 이민 노동자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 사람들은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버틴다. 숫자만 보면 여행지로는 최악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조금만 더 파고들자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여행 후기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전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인이라고 대접이 달라진다. 호스텔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현지 사장님이 불판을 구해줬다. 와인이 미쳤는데 가격이 미쳤다. 좋은 쪽으로. 데이터가 싸고 빠르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관광업계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15년을 살아온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여행지가 특정 국적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하는 일. 그게 가능한 일이기는 한 건지. 더 이상한 건 후기들의 톤이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해서 좋다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이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환영받는 느낌, 내가 도움이 되는 느낌, 처음 보는 나라에서 뜻밖의 연결감.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그 의문 하나를 가방에 챙겨 넣고 저는 키시나우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딱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왜 한국인에게 이렇게 열려 있는 걸까요? 키시나우에 도착한 건 흐린 오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운데 마냥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어딘가 습기가 섞인 겨울 끝자락 같은 냄새. 그리고 공항은 작았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번잡함, 소음, 사람들의 서두름에 익숙한 저로서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었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다야? 싶을 정도로 단정한 규모. 여행자들을 빨아들이는 상업적 소음도 번쩍이는 광고판도 적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영어를 거의 못했고
저는 호텔 주소를 보여주며 손짓 발짓을 동원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고 저는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오래된 소련식 건물들. 회색과 베이지가 섞인 벽 군데군데 갈라진 도로. 그런데 묘하게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았고 가로수는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 표정이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황폐하고 우울한 풍경은 없었습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바다도 없고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유럽 나라 중 하나로 꼽혀왔죠. 젊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서유럽으로 떠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 통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한국인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저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거리로 나왔습니다. 키시나우 중심가는 낡고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카페와 작은 가게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어요. 우린 여기서 살아. 같은 표정. 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메뉴를 들고 다가왔죠. 어디서 왔어요? 영어로 물어왔습니다. 저는 프랑스요라고 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주머니가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에요? 요즘 한국 손님이 엄청 많이 와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프랑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한국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한국 손님이 많이 와요? 여기까지요? 아주머니는 자랑스럽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몇 년 됐어요. 처음엔 블로그 올린 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오고 있어요. 우리 집엔 아직 없지만 저 아래 호스텔은 아예 한국 손님 전용으로 바비큐 시설까지 만들었대요. 블로그 한 명. 그리고 바비큐 시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흐름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이 도시에서 이런 어조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불친절할 것이라는 제 편견은 키시나우 골목 어딘가에 조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 미스터리는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이었을까? 호스텔은 키시나우 중심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주변을 더 유심히 봤습니다. 소련식 아파트 단지와 작은 공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동네 슈퍼마켓,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보이는 작은 꽃집들. 꽃집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직감으로 알아요. 여행이든 도시든 결국 사람의 마음이 풍경을 만들거든요. 호스텔은 외관이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았고 입구도 소박했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냄새가 났거든요. 고기 굽는 냄새. 그것도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로비 한쪽에 작은 야외 공간이 있었고 거기서 둥근 불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삼겹살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고 옆에는 상추와 마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양 남성 몇 명이 앉아 고기를 뒤집고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임이 분명한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가 몰도바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소문이 아니라 현장을 봤습니다. 여행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건 현장이거든요. 숫자와 그래프가 아무리 화려해도 사람의 표정 하나가 모든 걸 뒤집습니다. 호스텔 주인은 미하이라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영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요. 취재 나오셨어요? 프랑스 분이시라고요? 저는 명함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야외 공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시설은 언제 만들었어요? 미하이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요. 처음엔 그냥 고기 좀 구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손님들이 삼겹살을 드시려면 불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직접 구해왔죠. 지금은 아예 한국식 재료 보관함도 따로 있어요. 김치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요. 저는 웃음이 나오려다 참았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식재료 보관함이라니. 몰도바의 작은 호스텔에서요? 미하이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손님이 원하는 걸 해주면 손님이 다시 오잖아요. 한국 손님들은 특히 약속을 잘 지켜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면 정말 또 오고, 친구를 데려오고, 글을 쓰고 그러면 또 누가 오고요. 그는 마치 눈앞에서 흐름도를 그리듯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6년 전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배낭 여행자 한 명이 이 호스텔에 묵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기억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고만 했죠. 그 청년이 떠나면서 자기 블로그에 호스텔 후기를 올렸습니다. 시설이 화려하진 않은데 주인이 진짜 친절했다. 밤에 위험하지 않았다. 물가가 생각보다 싸다. 여긴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 미하이는 그 대목에서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죠. 그 글이 한국 여행 커뮤니티에서 퍼졌어요.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K-파 드라마? 그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인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명. 그러다 3명, 5명. 그리고 여름이 되자 단체가 오기도 했답니다. 미하이는 한국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직접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소주를 어디서 구하는지, 삼겹살 불판은 어디서 사는지. 한국 손님에게 부탁도 하고 현지 시장을 뒤지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나씩 갖춰나갔습니다. 처음엔 불판이 없어서 프라이팬에 구웠는데 한국 손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이건 삼겹살이 아니라 그냥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바로 알아봤죠. 그 말에 저는 결국 웃어버렸습니다. 웃음이라는 건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언어니까요. 그리고 미하이가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 손님이 늘면서 호스텔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직원도 2명 더 뽑았고 제 동생도 도와주러 왔어요. 이웃 가게들도 한국 손님이 늘자 덩달아 장사가 됐죠. 블로그 한 명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미하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하게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업계에서 봐온 건 보통 대형 캠페인이 도시를 띄우는 장면이었거든요. 광고, 항공노선, 인플루언서 초청. 그런데 여기서는 블로그 한 줄이 도시의 작은 혈관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환영받는 곳. 그것이 유럽 최빈국 몰도바에 있었습니다. 호스텔을 나온 뒤 저는 미하이가 추천한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키시나우 골목은 낡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오래된 담벼락에는 조그만 꽃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빵 굽는 냄새가 골목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가난하다는 나라치고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발걸음이 느려져 있었습니다. 바쁘게 관광지 찍고 이동하는 여행이 아니라 그냥 걸어도 되는 여행이 된 느낌이었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음식을 다뤄왔습니다. 가격표를 보면 대충 그 나라의 생활감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는 순간 제 눈이 먼저 멈췄습니다. 수프에 빵까지 포함한 점심 세트가 2유로. 고기 메인이 포함된 정식이 4유로. 현지 와인 한 잔이 1유로도 안 됐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잘못 쓰인 건 아닌지 확인할 만큼요. 직원이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가격이 맞나요?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죠. 맞아요. 여기선 그래요. 파리에서는 카페 커피 한 잔이 3유로가 넘습니다. 간단한 점심 한 끼가 보통 12유로에서 15유로는 됩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까지 곁들이면 1인당 40유로는 훌쩍 넘죠. 그런데 여기서는 와인 곁들인 점심 한 끼가 5유로 이내였습니다.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럼 제일 비싼 걸 주세요. 정말로요. 얼마나 나오나 보자 싶었죠. 수프가 먼저 나왔습니다. 보르시였습니다. 루마니아식과 비슷한 비트 수프인데 색이 진하고 걸쭉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는데 진했습니다. 단순히 값싼 맛이 아니었습니다. 재료가 제대로 들어간 맛. 오래 끓인 맛. 그 나라가 가진 시간을 그대로 먹는 느낌이었죠. 메인으로는 구운 돼지고기와 구운 채소가 나왔고 옆에 현지 빵이 두툼하게 나왔습니다. 레드와인 한 잔도 함께요.
저는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구성의 이 가격이면 파리에서는 숫자가 너무 커져서 계산이 멈췄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영수증 숫자를 2번 봤습니다. 4.80유로. 다 먹고 와인까지 마셨는데 5유로가 안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가가 낮다는 게 여행자에게 주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자유였어요. 이걸 먹으면 예산이 깨질까? 같은 질문이 사라지면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 나라를 더 느끼게 되죠. 단점이 장점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을 식탁 앞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파리에서 출발할 때 로밍을 신청해뒀지만 솔직히 몰도바에서 인터넷이 제대로 터질 거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오직 여행처럼 생각하고 왔으니까요. 지도는 미리 다운받아야지. 급한 일 있으면 카페 와이파이를 찾아야지. 저는 늘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튜브가 버퍼링 없이 재생됐습니다. 영상 통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파일 업로드 속도가 파리 사무실보다 빠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죠. 호텔 와이파이가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밖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지하철이 없는 도시인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지하 공간 같은 곳에서도 신호가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결국 속도 측정 앱을 켰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200mbps를 넘겼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숫자가 맞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한 번 더 측정해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프랑스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인데 인터넷 속도는 더 빠른 겁니까? 그날 밤 저는 몰도바 통신 환경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여행업계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본능이 발동합니다. 왜지? 라는 질문이 생기면 그게 곧 콘텐츠가 되고 전략이 되고 상품이 되거든요.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몰도바는 소련 붕괴 이후 유선 통신망 인프라를 거의 새로 깔았습니다. 낡은 망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 대신 아예 광 케이블로 새로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 붙으면서 속도와 가격이 동시에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 날 바로 현지 심카드를 사러 갔습니다. 작은 통신사 매장에 들어가자 직원이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줬습니다. 데이터 20GB, 2.5유로. 2.5유로요? 직원이 네 하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2.5유로. 파리에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한 달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여행자에게 인터넷 속도와 데이터 요금은 꽤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도를 쓰고 숙소를 검색하고 사진을 올리고 예약하고 급하면 일을 하기도 하죠. 모든 게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데이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여행의 피로감을 확 낮춰주는 일이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말은 물가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도 싸고 자는 것도 싸고 데이터도 싸고 게다가 속도까지 빠른 나라. 저는 업무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면서 혼자 피식거렸습니다. 파리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현지인에게 추천받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호스텔 미하이가 귀띔해준 곳이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면 꼭 가보라고 했죠. 길끝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외관은 평범했고 간판도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천장이 낮고 조명이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포도 덩굴 장식이 가득했고 테이블보는 하얀 린넨이었습니다. 작은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가 파리 말의 지구 어느 비스트로에 앉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긴 가격이 싸니까 분위기도 싸겠지라는 제 머릿속 편견이 슬며시 흔들렸죠.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어가 대부분이었지만 영어 설명이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에피타이저로 치즈 플레이트, 메인으로 양고기 스튜, 디저트는 호두 케이크. 그리고 와인 리스트를 펼쳤습니다. 와인 종류가 상당했습니다. 현지 생산 와인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드와인 한 병을 주문했고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다주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와인은 몰도바 남쪽 지역에서 만든 거예요. 올해가 아주 좋아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놀랐습니다.
깊고 묵직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탄닌이 부드러우면서도 끝맛이 길게 남았습니다. 저렴한 와인의 얇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혀 위에 남는 시간이 길었어요. 제가 몰도바 와인의 명성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기후 조건이 포도 재배에 알맞고 오랜 와인 생산 역사가 있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혀로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양고기 스튜는 부드럽게 잘 익어 있었습니다. 빵도 바삭하고 속이 촉촉했습니다. 디저트 호두 케이크는 달지 않고 고소했습니다. 식사 내내 와인 한 병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와인 한 병을 포함한 풀코스였습니다. 10유로 이하.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파리에서 이 수준의 분위기, 이 수준의 음식, 이 수준의 와인을 즐기려면 1인당 최소 60에서 70유로는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10유로가 안 됐습니다. 싼데도 싸구려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조명도 음식도 와인도 웨이터의 태도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격만 달랐습니다. 여행에서 돈 걱정 없이 좋은 것을 누린다는 감각. 그게 얼마나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지 저는 그날 저녁 오래된 레스토랑 2층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때부터 저는 몰도바를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여행자에게 너무 유리한 구조를 가진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온 뒤 저는 미하이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몰도바에서 가장 압도적인 게 뭐예요? 미하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밀레스티 미치요. 거기 한번 가보면 다른 거 별로 안 기억나요. 그 말이 너무 과장처럼 들려서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관광지에서 여기가 제일이에요라는 말은 흔하지만 미하이의 표정은 흔한 상술의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자기 나라가 가진 무언가를 자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를 빌려 키시나우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밀레스티 미치. 이름부터 낯선 곳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앞에 섰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와인 저장고겠거니 했습니다. 유럽에는 와인 저장고가 많으니까요. 프랑스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죠. 그런데 입구에서 전기차를 탔을 때 이미 감각이 이상해졌습니다. 왜 전기차를 타지?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넓었습니다. 그냥 넓은 게 아니었습니다. 차선이 2개였습니다. 지하에 2차선 도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돌벽 안에 와인병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십만 병이라는 표현도 어색할 만큼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차가 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문이 막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터널은 계속됐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총 지하 터널 길이가 200km가 넘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공인된 세계에서 가장 큰 와인 저장고예요. 200km. 저는 그 수치가 실감이 안 됐습니다. 파리에서 오를레앙까지 거리가 약 130km입니다. 그보다 긴 터널이 땅속에 있는 겁니다. 터널 곳곳에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샤르도네 거리, 카베르네 거리, 피노 누아 거리. 와인 품종 이름이 거리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에 진짜 도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저장고가 아니라 와인으로 만든 세계였죠. 가이드가 멈춰 세운 곳에서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원하고 건조하고 묘하게 달큰했습니다. 오래된 목재와 와인 향이 섞인 냄새.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냄새였어요. 저장된 와인은 200만 병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연도가 적힌 라벨들이 촘촘히 붙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빈티지도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 생산된 와인이 아직도 이 지하 도시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몰도바를 다시 봤습니다. 유럽 최빈국. 그 말 뒤에 이런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땅속에 200km를 판 나라. 와인 하나로 이렇게 거대한 유산을 쌓아온 나라. 가난이라는 단어가 전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전기차 안에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CH1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왜 한국인에게 열려 있었나? 어쩌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나라는 가난만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손님을 맞이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밀레스티 미치에서 돌아온 날 저녁, 저는 키시나우 대학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하이가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카페가 줄지어 있고 분위기가 다르다고 했죠.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고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인 열풍이 정말 있다면 그건 결국 젊은 층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대학가는 활기찼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카페와 작은 서점들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펴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가난해도 젊음은 늘 도시를 살립니다. 저는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뭔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들었습니다. 한국 노래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2명의 여학생. 저는 실례를 무릅쓰고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지금 한국 노래 듣고 있어요? 여학생 중 1명, 아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케이팝이요. 여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나는 한국어학과 2학년이라고 했습니다. 키시나우 대학에 한국어 전공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의외였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전통적인 선택지 말고 한국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요. 아나의 친구 다리아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한국어를 독학했다고 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단어를 아는 방식이 진짜 팬의 방식이었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감정으로 배운 사람들.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아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드라마 보다가요. 처음엔 그냥 재밌어서 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았다고. 몰도바의 젊은이들이 한국 콘텐츠에서 그런 걸 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나라에 사는 청년들이 화면 속 다른 나라에서 희망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한국인 여행자가 블로그 글 하나로 호스텔을 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몰도바의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마음의 근육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몰도바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한국인을 맞이하는 호스텔. 와인 한 잔 곁들인 저녁 식사. 땅속 200km 지하 도시. 한국 드라마를 보며 희망을 찾는 청년들. 여행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수십 년 동안 관광업계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몰도바에서 처음으로 그 답이 단순하게 정리됐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볼거리가 아니라, 먹거리가 아니라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옆에서 보는 것. 그게 여행이었습니다. 몰도바는 제 편견을 박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이었습니다.